안녕하세요. 페도람마 이현우입니다. 중동호흡기 증후군, 메르스 때문에 온 국민이 걱정입니다. 학교가 문을 닫고 행사는 취소되고 여행객은 확 줄었습니다. 제가 아는 수도권의 어느 노부부는 오늘 지방으로 사실상 피난을 떠났습니다. 온갖 루머가 떠돌고 있습니다. 과도한 공포도 지나친 낙관도 위험합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졌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잠시 후 꼼꼼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제 새누리당 최고 중진위원회 메르스 관련해 당정청 협의를 제안했는데 청와대가 이를 거절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깊어가는 당청 갈등, 해법은 없을지 메르스 국민은 걱정입니다. 이정현 새누리당 의원 최고위원 모시고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메르스 걱정하십니까? 많이 걱정하죠. 예. 지금 대한민국 국민 누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걱정 안 한 분이 있겠습니까? 근데 메르스 때문에 걱정인데 뭐 거부권 행사, 국회법, 뭐 당청 갈등 이런 얘기들은 국민들이 좀 편치 않습니다. 국민들 입장에서 그러실 겁니다. 예. 네. 그러나 또 엄연한 또 다른 현실이 있는 것이고 또 그 위헌적인 법률이 그대로 진행된다면 그것은 또한 그 국민들에게 많은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그건 그것대로 다루고 또 국방대로 다루고 경제는 경제대로 해야지 모두가 다 메르스에만 매달려 있고 다른 건 다 손놓을 수는 없는 노릇 아니겠습니까? 예. 의원님께서 계속 그 얘기하셨습니다. 대통령께서 국회법 개정안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 그 생각은 변함이 없으십니까?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가 아닙니다. 아닙니까? 그게 뭡니까? 이번에 국회에서 국회법이 개정이 되었는데 그 부분이 많은 학자들이 많은 헌법 학자들이 그것은 행정부의 행정입법권, 헌법에 보장된 행정입법권을 침해한 것이고 사법부의 또 심사권을 침해하는 유연 소지가 다분한 것이다 라고 의견들을 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계시고 또한 1997년, 8년 그 시절부터 지금까지 매 정권마다 국회가 이 부분에 대해서 다루려고 했었지만은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그리고 최근에 박근혜 정부에 이르기까지 이 부분이 결국 관철이 안 됐었던 것은 그리고 항상 제외됐었던 것은 그런 유헌 요소가 있다고 하는 점 때문에 그러면 자체적으로 그렇게 해왔었던 것입니다. 거부권을 행사해야 될까요, 그러면? 그래서 그런데 이제 그 방법이 그렇게 이제 유헌 소지가 있는 법률을 고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거부권 말고도 방법이 그렇습니다. 있다? 이를테면은 자체적으로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정부에 이송하기 전에 고치는 번안의 방법이 있고 번안. 그다음에 입법 취지가 강제성이 있는 게 아니다. 지시가 아니다. 다만 지적을 할 수 있는 것이 지시가 아니다. 그래서 강제성이 있는 것이 아니다. 정부가 안 따라도 된다라고 한다면 헌법 취지하고 다소 맞기 때문에 그런 논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또 어떤 입법부, 사법부 간에, 입법부, 행정부 간에 또 권한쟁의 심판을 할 수도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것은 시간이 많이 걸리고 또 어떤 것은 그렇게 될 가능성이 없고 야당은 강제성이 있다고 주장을 하니까 동의를 해줄 리가 없으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위헌 상태로 그대로 둘 수는 없는 거 아니냐. 최후의 수단으로는 거부권을. 그렇습니다. 위헌 상태로 그대로 둘 수는 없고 그렇다고 한다면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를 하고 국회에서 다시 재의결을 하는 과정에 그 당시에 이 법이 통과될 당시에 어떤 헌법적인 그러한 위배 요소에 대해서 깊이 이렇게 잘 몰랐었던 의원들이 다시 한번 재의결을 하는 과정에 그 부분을 염두에 둔 투표를 할 수도 있거든요. 그게 우리가 엊그저께 봤었던 어린이집의 CCTV도 국회에도 그렇죠. 통과됐었지만은 다시 또 그거 보니까 그게 아니던데 해가지고 금방 그 법을 다시 개정을 한 그런 사례처럼 얼마든지 사람들이 하는 일이니까 그게 잘못될 수도 있고 그러나 이것은 유헌에 대한 하는 지적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만약에 거부권 행사를 하셨는데 그래도 국회의원들이 싹 모여가지고 3분의 2 이상이 찬성을 해서 법안을 통과시킨다. 대통령께는 치명적일 것 같은데요?
어쨌든 지금 말씀하신 것은 가정입니다. 가정이고 또 의원들이 선택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어떤 누구도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지 않을 것이다, 그럴 것이다라고 단정적으로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국회의원 대부분이 다 상식이 있으신 분들이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위헌 요소들 정말 이렇게 했을 때 국민들에게 엄청난 피해를 줄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부분과 특히 위헌적인 법률을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해서 두고두고 국가와 국민에게 폐해를 끼칠 수가 없지 않느냐라고 한다는 판단이 쓴다고 한다면 의원들께서 결국에는 재의결을 할 때 이것을 폐기하는 쪽으로 이렇게 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고위원이시고 의원님께서는 친박 맞으시죠? 저는 박근혜 대통령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정치 철학과 그분의 원칙과 정도, 사심 없이 국가와 국민을 사랑하는 걸 좋아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친박이다, 비박이다, 친박이다, 친이다 이렇게 나누는 것은 그 전에 박근혜 대통령도 이명박 대통령도 대통령이 되기 전에 대통령 후보를 놓고 두 분이 경쟁할 때 이쪽 아니면 저쪽을 지지를 한 사람들을 나눌 때 친이 친박입니다. 그러나 이제 이명박 대통령이 대통령을 하셨는데 지내고 났는데 지금도 친이라고 해가지고 무엇을 어떻게 그쪽으로 편을 갈라서서 뭘 하겠다는 것이겠습니까? 또 박근혜 대통령도 마찬가지로 대통령이 됐는데 따라서 친이 친박이라는 말은 맞지가 않고요. 옳은 일 그리고 바른 일에 대해서 뜻을 같이 하고 또 대통령이 성공적으로 국정을 운영해 나갈 수 있도록 돕는 것 그것만 있을 뿐이지 거기서 친이 친박으로 나눠가지고 도대체 그러면은 친이는 위헌도 좋다? 친박은 위원이면 안 된다? 이렇게 나눈단 말입니까? 어떻게 어떤 친이라는 자청을 한 사람들이 말하자면은 친이를 자청을 하면서 위원도 좋다 이렇게 할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남들이 보기에는 이쪽 이런 분들이 대통령을 좀 바꿔서 친박이 여전히 보고 있는데 혹시 국회법 개정안 이걸 빌미로 해서 친박이 결집을 했다. 이런 얘기. 그러니까 친박이 결집을 하면 그러면 나머지는 어디로 가는 겁니까? 친박 아니면 어떻게 하겠다는데요. 새누리당이 집권을 해가지고 우리가 국가와 국민들에게 우리가 공약했던 사안들, 나라를 편안하게 하고 국민을 잘 먹고 잘 살게 하겠다고 하는 것이 집권을 할 때 내세운 그런 공약들인데 공약을 집권을 해가지고 대통령을 안 돕고 대통령을 떠서 달리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같은 당에서 그러면 집권 여당이면서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그런 분이 조직에 남아있다는 것 자체가 이상하지 않겠습니까? 집권을 해서 그 정권을 성공시키게 하는 것 그것이 그 다음 자기들이 누구든지 다 막론하고 그 다음 또 국회의원 선거에서 승리하는 길이고 그렇게 하는 것이지 대통령하고 등지고 대통령 떠서 대통령이 국정 운영을 이끌어가는 것을 발목을 잡고 반대를 하고 거기다 대고 비난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조직원으로서의 자기 지역 주민들에게 새누리당이라는 간판을 띄든지 간판을 달고 있다고 한다 그런다면은 새누리당 정권이 성공하도록 돕는 것 그게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정당 조직원이 할 일이지 그게 그렇지 않는다 그러면 그건 이상한 일 아니겠습니까? 질문을 좀 바꿔보겠습니다. 지금 말씀을 딱 듣다 보니까 유승민 원내대표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뭐 대통령 하는데 잘 도와주고 국정이 성공하도록 성공한 대통령이 되도록 해야 되는데 이번 국회법 개정안 통과 과정만 보면 유승민 대표가 뭔가 대통령 뜻에 거스르는 합의를 도출한 게 아닌가. 글쎄 제가 그 속을 안 들어가 봐서 다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어떻게 그분 인물로 위헌을 하고 싶어서 위헌하는 그런 법률을 만들고 싶었겠습니까? 워낙 공무원연금법이 4개월 동안 계속 지지분연 해왔었었고 이제 5월 국회 마지막 날이었었고 또 그 부분을 꼭 관철을 시켜야 된다고 하는 그런 조급함이나 아마 어떤 의무감이나 뭐 강박감 그런 것도 있을 수도 있는 것이고 저는 잘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공무원연금법에 집중을 하다가 보니까 또 할 수도 있었었고 본인도 아니 실수라고 어쩌다기보다는 본인도 이것이 그 위헌 사항에 있어서 이렇게까지 깊이 관여가 됐는지 또 잘 몰랐을 수도 있고 또 알았다 치더라도 그것을 이것은 강제성이 없으니까 위헌이 아닐 것이다라고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법이 통과가 되고 나서 정말 고명한 우리나라의 고명한 유명한 헌법학자들께서 그것은 정말 위헌 요소가 다분하다라고 하는 많은 얘기들을 제기를 하고 있고 또 많은 언론 사설 칼럼에서도 그 부분들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어쨌든 많은 국민들과 많은 전문가들이 위헌 요소가 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그대로 방치를 하자. 그건 또 정치가 아니지 않습니까? 잘못된 거 있다고 발견이 되면 그걸 고치는 것이 기본이고 저는 뭐 상식이라고 봅니다. 아까 최고위원께서 친박이라는 표현 쓰지 마라라고 했으니까 세상에서 친박으로 불리는 김용남 의원께서
공세를 펴고 있습니다. 유승민 원내대표에게 공격을 하고 있는데 이 얘기 한번 들어보시고 설명해 주십시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유승민 원내대표님이 의원총회에서 말씀하시는 취지와 야당과의 협상 결과를 갖고 오는 게 매번 다르기 때문에 신뢰성을 두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다. 저 말을 들어보면 우리 새누리당 의원총회에서 설명할 때하고 막상 협상을 할 때랑 결과가 너무 다르다. 못 믿겠다. 지금 김용남 의원께서 과하게 얘기하신 겁니까? 우선 그 앞선에 예. 우리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하나 바로 잡아야 되겠습니다. 소위 시중에 친박으로 알려진이라고 표현했지 않습니까? 예. 우리 김용남 의원님은 엊그저께 저랑 같이 예. 보궐선거로 들어오신 분입니다. 친이 친박 자체가 있고 없고 할 때에 예. 최근에 들어오신 보궐선거로 초선으로 들어오신 분이거든요. 친이다 친박이다 쓸 그게 아닙니다. 어쨌든 집권 여당 예. 새누리당 소속 국회의원으로서 이런 의견 저런 의견을 가질 수 있고 알겠습니다. 표출을 하는 알겠습니다. 것이 알겠습니다. 예. 친박원으로서는 그 친박 아닌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니다는 것도 그렇고 아닌 것도 아니면 어떡하라고 그러니까 친박 친이라고 하는 그런 개파 파벌 이런 것들을 저는 언론에서부터 조금 좀 제재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새누리당 국회의원 하면 되지 않습니까? 새누리당 국회의원 안에 다 소신이 있는데 새누리당 국회의원 김용남 의원께서 그렇습니다. 지금 이렇게 유승민 원내대표 못 믿겠다. 왜 우리한테 설명할 때랑 협상 결과가 다르냐? 이건 중요한 문제지 않습니까? 중요한 문제일 수도 있죠. 예, 저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사안에 대해서 보는 시각들이 의원들마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예. 지금 저분이 보는 것이 국회의원이시고 또 저분도 공부를 많이 하신 법조인이신데 예. 저분이 저렇게 얘기할 때는 그런 사안들 의총에 더 성실하게 참여를 해봤기 때문에 그런 거 많이 느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을 걱정하는 입장에서 예. 말하자면은 개인 어떤 의원이 아니고 또 학자가 아니고 어떤 새누리당의 국회의원들 원내를 대표하는 당 대표께서 의원총회와 또 개인 소신과 이런 의견과 또 야당과 협상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일관성을 유지해달라고 저분이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시죠. 유승민 원내대표가 일관성이 없었습니까? 글쎄 곤란하신가요? 아니 곤란한 것이 아니라 예. 항상 그렇게 틀리다 이런 것은 아니지만 이럴 때 몇 가지 사례가 있었었죠. 이를테면은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다. 예. 이렇게 이제 원내 대표 시절에 얘기를 했단 말입니다. 예. 그러면은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다. 박근혜 대통령이 집권할 때 대통령 후보로서 국민한테 약속을 하는 것이 법인세 인상을 하는 게 아니었었습니다. 법인세를 오히려 더 낮추거나 지금 현행 같은 유지를 하면서 기업인들이 기업하고 싶은 나라의 풍토와 여건을 마련하는 것. 그렇게 해서 법인세를 올리면은 시각으로 봤을 때에 기업인들이 국제가 아닌 조용하게 외국으로 주로 많이 나가버린다든지 아니면 법인세를 올리게 된다고 한다면 물건값을 올린다든지 법인세를 올리게 되면은 봉급을 인상하지 않고 이렇게 한다든지 굉장히 나쁜 방향으로 갈 수도 있고 경제가 더 침체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법인세를 낮췄을 때에 오히려 많은 기업인들이 투자를 해서 고용이 늘고 고용 느는 사람들의 월급을 받아서 세금을 내면 더 늘을 수도 있는 것. 이게 세계 각국의 현상이고 미국, 일본에서도 법인세를 낮추는 그거거든요.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의 현직 대통령입니다. 대통령의 입장은 공약으로 내세웠고 집권하는 사람의 입장은 뭐였냐면은 공약에도 그렇고 일관되게 유지를 해놓은 게 법인세 인상이 아니었었습니다. 증세 없는 복지. 그런데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다. 라고 이렇게 이제 원내대표 자격으로서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이 허구다라고 돼버렸는데 그렇습니다. 그건 잘못됐다. 그 잘된 것입니까? 그러면 원내대표라면 개인 의원으로 있을 때나 학자로 있을 때는 100번, 1000번 주장할 수 있는 논리입니다. 왜냐하면 인상을 주장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그러나 원내대표 자격으로 있을 때 대통령에 대해서 지금 당청입니다. 당하고 청와대입니다. 당하고 대통령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대통령의 정책에 대해서 더 이해를 하고 만약에 틀린 것이 있다 그러면 내부 회의를 통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 의견 제시를 하고 그래도 그게 받아들여지면 다행이고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한다면 계속 설득을 위한 노력을 해야지. 그걸 공개적으로 연설에서 대통령 허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바람직한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아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렇게 이제 일부 의원들은 이건 아니지 않느냐라고 얘기할 수도 있다 그 말이죠. 혹시 유승민 원내대표랑 친하세요? 저는 친합니다. 뭐 친하다 안 친하다 이렇게 얘기는 할 수 없지만 나이도 같은 연배이고 또 제가 당 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저분 초선 시절부터 지켜봤고 특히
유승민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이 당 대표 시절에 정치권에 있어서의 비서실장은, 당 대표의 비서실장은 가장 어떻게 보면 정책적으로도 통하고 인간적으로도 서로 간의 신뢰를 유지를 하고 서로 간에 존중을 해야 되는 그런 위치. 지금 아니라는데요? 네? 많은 사람들이 지금은 그렇게 좋은 관계가 아니라고 하는데요. 글쎄 뭐 좋은 관계 아닌지는 어쩐 것은 그것은 제가 잘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저는 집권 여당의 원내 대표로서 대통령이 국정을 이끌어 가는데 여당은 당 대통령과 운명 공동체로서 서로 간에 협조 관계를 유지하는 것 매우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유승민 원내대표 고집 세죠? 알겠습니다. 그럼 질문을 다르게 바꿔가지고 유승민 원내대표가 뭔가 책임을 좀 져야 된다. 협상을 뭔가 조금 잘못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그 책임론이 사퇴하라는 얘기도 나오고 뭔가 좀 책임져야 되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뭐 여러 의원님들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친박이 아닌 새누리당 국회의원님들이 저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사퇴하라, 뭐 책임지는 자세 필요하다, 화법에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오늘 유승민 원내대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다 같이 수습해야지. 갈등이 있으면 내 혼자 물러난다고 되는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각자가 의견을 얘기를 한 겁니다. 그분에 대해서 다른 분이 얘기한 것도 의견이고 또 대표님께서 유승민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의견입니다. 그러나 제가 저한테 묻는다고 한다면 지금은 어쨌든 메리스라고 하는 온 국민이 함께 대처를 해야 될 그러한 중요한 돌발적인 상황이 생겼고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누가 어떻게 하느냐보다도 유헌적인 법률을 그대로 가져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유헌적 우리는 헌법을 준수하고라고 선서를 해놓고 헌법을 어기는 법률을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해서 국민들 앞에 내놓으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두 가지 다 중대한 우선적인 것부터 해결해 놓고 그리고 그 뒤에 가서 또 그러한 문제가 논의된다면 그때 가서 논의할 문제라고 봅니다. 유승민 원내대표의 거취 문제보다는 본질적으로 위헌적인 법을 폐기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매우 중요합니다. 어떻게 국회에서 헌법에 위배되는 법률을 만들어 놓고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런 걸 방치해 둘 수가 있겠습니까? 이게 국회로 이제 정부로 이송이 되면은 15일 이내에 대통령께서 결단을 내리셔야 되는데 그 사이에 어쨌든 이 문제를 유헌적이 아닌 방향으로 바로 잡아놓는 것 매우 중요하죠. 아주 중요하다고 봅니다. 중요하다. 메르스 말씀 나왔으니까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박 대통령께서 15일 날 발발한 지 메르스가 촉발된 지 15일이 지나서 점검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좀 늦지 않았습니까? 솔직히. 객관적으로 봤을 때 그 뒤에 이게 많이 상황이 악화됐기 때문에 그게 다소 늦은 거 아니냐라고 말하는 충분히 그렇게 지적을 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습니다. 이게 지금 메르스가 확산이 돼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제가 청와대에 있어봤잖아요. 청와대 정무수석 홍보수석 할 때 봐보면요. 아주 작은 그러나 상당히 주목할 만한 사건 특히 이런 전염병 또 안보 이런 관련이 조그만 어떤 사건이 발생돼도요 아마 대통령한테 가장 먼저 보고가 될 겁니다. 그리고 그 뒤로부터는 계속 그 상황을 보고하고 보고만 받고 있습니까? 또 점검도 할 것이고 지시도 하실 것이고 이렇게 계속 그게 이루어져 옵니다. 아마 이번에도 예외 없이 그렇게 해왔을 겁니다. 회의를 소집을 할 정도로 그렇게 이제 이게 지금 뭐 모두가 다 보도를 하고 지켜봐서 알지만 급작스럽게 누구도 예측 못하게 확산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통령은 계속 보고받고 관계자들하고 늘상 수석들하고 이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대책을 늘 지시를 하고 이렇게 했겠지만은 이제 전체적으로 불러다가 얘기를 해야 될 상황이 생겨서 아마 대통령이 전체 소집을 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나 그 15일 동안 그러면 대통령이 놀고 있었다, 모르고 있었다, 보고도 안 받고 있었다, 지시나 대책도 수립하고 있지 않았다. 절대 틀립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청와대에 있어봐서 압니다. 알겠습니다. 좀 다른 얘기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최근에 당청 갈등과 관련해서 당 쪽에서 당정청, 메르스 관련 당정청 회의 협의를 좀 하자고 했는데 청와대가 거절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글쎄, 제가 그 내용을 정확히는 잘 그럼 들어보시죠. 이게 정병국 최고위원께서 한 얘기인데요. 이 얘기가 맞는지 보시고 한번 판단해 주십시오. 들어보시죠. 이렇게 하는 것이 당청 간의 갈등의 모습을 봉합을 하고 정말 국가가 나서서 메르스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는가 국민적 안심을 일단
시키는 게 중요하다라고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청와대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도 되지 않는 이유를 들어서 거부를 했어요. 저는 이건 도저히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나가는 건지, 지금 이게 감정적인 문제를 가지고 대처를 해야 되는 것인지, 전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정병천국 최고위원님 말씀을 들어보면 당정청 협의를 하자고 당에서 요청을 했는데, 감정적인 이런 얘기, 청와대에서 누가 기분이 나빠서 감정이 상해서 회의 안 해 라고 했다라는 주장인 것 같아요. 제가 저 회의에서 저 발언할 때 있었거든요. 예. 그때 또 잘하시겠네요. 제가 그때도 이렇게 비슷하게 웃었습니다. 뭐 하여튼 저분은 늘 박근혜 대통령 출범 이후에 대통령은 항상 좀 공격하고 비난하고 하는 그런 입장을 견지를 해왔습니다만은 저 표현 자체가 감정입니다. 제가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청와대에 있으니까 인맥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알아보셨더니. 그래서 아니 도대체 당정청 회의를 왜 안 해? 저도 물어봤습니다. 이것입니다. 지금 당정청 회의를 왜 조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메리스 대책 아니겠습니까? 메리스 대책을 하는데 당정청 회의라고 대통령이 주재하는데 가장 중요한 핵심이 누구겠습니까? 복지부 장관. 거기 보통 복지부 장관입니다. 복지부 장관이 와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복지부 장관은 이제 갈수록 이 문제가 좀 커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세종시에 앉아서 아주 사방천지에 매일 지금 밤잠을 못 자고 진두지휘를 하고 이걸 지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정청 회의에 불러서 지금 저분을 수습이 먼저고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일들을 하는 게 먼저지, 지금 당정청 회의에 불러갖고 앉아서 질의응답 받고 왔다 갔다 하게 하고 할 그런 식이 아니어서 대통령이 주재하는 회의에도, 아까 15일 만에 개최됐다는 대통령이 주재하는 회의에도 보건복지부 장관을 불러오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수습이 먼저야. 현장에서 수습을 해. 그럼 일반적인 국민들이 봤을 때도 그게 먼저 아니겠습니까? 솔직히 지금 당정청 회의를 한다고 한다면 힘을 몰아주고 잘 하라고 하는 것 외에 지금 예산에 대한 것을 편성을 당이 맡아서 하겠습니까? 지금 이 순간에 법을 고쳐갖고 이렇게 하겠습니까? 국회가 지금 당 차원에서 해줄 수 있는 것은 정말 굉장히 모든 것을 모아서 힘을 몰아주고 이렇게 하는 그 일인데, 당정청 회의라는 게 그건데, 사실 지금 가장 핵심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오실 수가 없는 입장이다 보니까 아마 그건 좀 뒤로. 이거 어떻습니까? 대통령께서 당 인사 몇 명 데리고 세종시 가시면 어떻습니까? 현장 진두지휘 보건복지부 장관이 하고 있는 그곳에 대통령께서 직접 방문하시면 더. 그것은 이제 다양한 방법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지금 그게 정답이라고만 얘기를 할 수 없잖아요. 알겠습니다. 다양한 방법 중에 지금 제시한 건 하나이고, 그래서 지금 보건복지부 장관은 수습이 우선이고 당신은 현지에 주둔을 하면서 진두지휘해, 대통령 회의도 오지 마라고 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당정청이 회의를 한다고 그런다면 당에서 할 수 있는 예산 아니면 법안 지원이 최우선이고, 그 다음에 이제 국회 질의응답이나 이런 부분이 있는데 아직 그런 게 열리는 때가 아니니까 우선은 수습하고 각자 위치에서 하는 것. 아마 그렇게 해서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이루어졌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또 그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당정청 협의를 하자라고 당에서 요청한 것을 청와대 안에서 대통령을 보좌하는 사람들이 대통령이 혹시 심기를 거스를까 봐 제대로 보고를 못하고 말을 못 꺼내는 거 아니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생각은 마음대로 하십시오. 그렇지만은 대통령, 내가 그동안 한 12, 13년 동안 가까이서 지켜봤던 박근혜 대통령이라는 사람은 국가, 국민, 오로지 머릿속에 그거밖에 없습니다. 무슨 그 감정을 가지고 그런 식으로 하겠습니까? 국정을 다룸에 있어서 국가, 국민 이 외에는 저분한테는 더 큰 고민도 더 크게 신경 쓸 일도 없는 분입니다. 어떤 보고도 바로바로 하면 바로바로 답 들으십니까? 저는요 청와대에 있을 때에 하도 그날 대통령 통화를 많이 해서 한번 제가 세어봤습니다. 몇 번이나. 제 핸드폰에 대통령은 내가 걸거나 대통령이 전화를 주시거나 또 걸거나 보고하고 하루에 48번을 통화한 적도 있습니다. 같은 청와대? 48번 통화를 같은 청와대 안에 있으면서요. 대통령이 48번을 통화하면서 무슨 말을 못하겠습니까? 제가 드릴 수 있는 말 다 드리고 제가 들은 여론 다 드리고 누가 또 해달라는 말까지 다 드리고 대통령께서도 지시하실 거 다 하시고 궁금한 거 다 물어보시고 48번을 했다니까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거의 뭐 20, 30통은 기본이고 또 직접 가서 보고하고 또 배석해서 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데 혹시 이정현 의원님만 특별히 총회를 해서 자주 통화하고 딴 사람 통화 못한 거 아닙니까? 직무가 다르잖아요. 제가 저한테 만약에 고용복지에 대한 질문을 하시면 제가 알겠습니까? 그건 또 고용복지 수석하고 그렇게 하실 것이고 또 어떤 사안이 있을 때는 그렇게 하실 겁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이분도 대통령과 썩 사이가 좋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이분 얘기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환자가 죽는 날 청와대는 누구였습니까?
국회법 못 받아들이겠다고. 환자가 죽어나가고 환자가 늘어나는데 청와대는 뭐겠습니까? 당정청 협의가 할 필요가 있냐? 지금이 말로 당정청 협의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까 제가 답변했지 않습니까? 당정청 회의에 대한 것은 그런 의도로 말씀을 하셨고, 청와대에서 대통령이 뭐 했느냐? 대통령이 그러면 그 시간에 뭐 했겠습니까? 그냥 놀고 주무셨겠습니까? 낮잠 잘 것 같습니까? 그것은 그냥 정치인들이 충분히 하실 수 있는 말씀이시고, 그러나 대통령은 애간장이 다 녹을 것입니다. 지금 대통령만큼 솔직히 말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분이나 또 다른 어떤 분들이 고민을 많이 한다고 하지만 대통령만큼 많이 지금 나라와 국민을 걱정하고 이 순간에 그렇게 하신 분이 또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정치인으로서 충분히 하실 수 있는 말씀이고, 당정청 회의에 대해서는 아까 충분히 제가 해명을 했고 그렇습니다. 조만간 뭐 당정청 협의가 다시 열립니까? 사안이 있고 또 반드시 해야 될 그런 사안이 있다고 한다면 못할 게 뭐 있습니까? 당연히 해야 되겠다. 예, 알겠습니다. 혹시 야당 이번에 가난 농군학교 1박 2일 워크숍 하는 거 보셨습니까? 뉴스로 잠깐 봤습니다. 보셨습니까? 어떠셨어요? 거기 안에서도 개파 갈등이 있고 그런 모양이던데요? 야당 내부 사정을 제가 뭐하라고 논평을 하겠습니까? 그 질문 드린 이유는 그쪽이나 이쪽이나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본인은 아니라고 했지만 여전히 친박 비박 갈등도 많이 있는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친박 비방 이 얘기에 대해서 박지원 의원 같은 경우는 이런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내용 한번 보시면 기주구가 하던 친박이 비박을 총선 헤게모니 잡기로 청와대를 등에업고 권력투쟁. 김유는 그렇겠죠. 김무성 유승민 대표 소신 지키길 성원합니다. 저런 얘기를 했습니다. 왜 웃으십니까? 아니, 지금 새누리당에 다 죽어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지금? 새누리당에서, 각자 자기 위치에서 이렇게 했는데, 제가 이제, 새정치민주연합에 아까 사정하고 새누리당하고 똑같지 않았느냐. 그래요. 갈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두 갈등이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새누리당의 갈등은 아까처럼 헌법을 지키고 수호하려고 하는 것과 관련된 갈등.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국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와 관한 갈등. 죽고 살고 고민하고 다투고 하는 것이 어떤 방식으로 국민들이 먹고 사는 거냐 하는 것.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헌법 질서를 지키는 거. 이런 것에 대한 갈등이 만약에 갈등이라고 굳이 한다고 한다면 그런 고민입니다. 그런데 지금 새정치민주연합의 갈등은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국민들이 봤을 때 아까 한번 보십시오. 공무원연금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찬성을 하고 얼마나 언론 사설 칼럼과 이 프로에서도 공무원연금이 필요하다고 했습니까? 그런데 이 중요한 공무원연금을 하자고 하는데 협상을 하는데 뜬금없는 국민연금을 갖다 붙이고 그래서 또 그걸 살짝 뺐다가 그 다음에는 또 아까처럼 법인세 인상을 갖다 붙였다가 뺐다가 또 기초연금으로 갖다 붙였다가 또 다시 그걸 뺐다가 그 다음에 이번에는 또 아닙니다. 그 보건복지부 장관을 해임시키라고 하는 또 그쪽으로 붙였다가 그것도 또 뺐다가 그 다음에는 이제 세월호 또 시행령을 갖다 붙였다가 그것도 이제 안 되니까 더 확대를 해서 어느 날 갑자기 98년도, 2000년도, 2002년도, 2005년도, 2007년도, 2011년도, 2015년도에 국회에서 똑같이 이 문제를 다루려다가 다 위헌 요소가 있다 그래갖고 빼거나 제외시켰던 이 법안을 어느 날 갑자기 또 들고 나왔고 이렇게 갖다 붙이는 이렇게 그 어떤 발목 잡고 시비 걸고 하는 이쪽하고 고민이 틀리죠. 갈등의 질이 틀리죠. 내용이 틀리죠. 또 센츄유스는 그렇게 생각 안 하시겠지만 똑같이 보겠지만 마지막으로 그 얘기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대통령께서 여러 가지로 좀 힘든 일이 많으실 텐데, 이런 거 어떻습니까? 예전에 그 국회 선진화법 만들 때, 지금 국정이 발목을 잡고 있다라고 새누리당이 주장하는 국회 선진화법, 박근혜 대통령께서 의원 시절에 나서서 적극하셨던 것이고, 그리고 국회법 개정안 발의 같은 경우에도 과거에 대통령께서 훨씬 더 센 국회가 행정 입법에 대해서 발목을 잡을 수 있는 여지가 있는 더 센 개정안을 추진했었다.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저런 내용? 본인이 저렇게 해놓고 대통령에 대해서 저러나, 이 부분은 좀. 제가 오해가 있을 것 같으니까 저 부분부터 바로 잡겠습니다. 98년도입니다.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지금 문제가 되는 이 국회법, 한마디로 말해서 행정 입법을 국회가 통제해야 된다고 해서 처음으로 저 조항에 만들어졌었습니다. 근데 저 조항에도 마찬가지로 이번처럼 강제 조항이 아닙니다. 판단이 되는 경우에 그렇게 했는데 이번처럼 완전히 말하자면 변경하고 그 다음에 시정을 하고 이렇게 하는 식으로 딱 못을 박아가지고 지시식으로 하는 게 아니고 의견 제시, 통보식이고 의견 제시식으로 했는데 그 시절에도
그래도 말하자면 그렇게 해서 법사위까지 통과된 법이 문제가 있다 해가지고 다시 수정안을 냈습니다. 위헌 요소를 지금 우리가 지적하고 있는 그런 위헌 요소 부분을 삭제를 한 그런 수정 법안을 만들어 가지고 지금까지 그 법안이 유지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로 박근혜 대통령도 그렇게 했다 이 말은 적절하지가 않다고 보고요. 선진화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진화법을 당초에 하려고 했었던 취지대로 정말 그것은 정말 합리적으로 서로 국회로 운영하자고 하는데 지금처럼 선진화법을 이용을 해가지고 정말 청년 고용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서비스 관련 법이라든가 관광법이라든가 모든 것을 대통령이 그렇게 간절하게 한번 맡겨봐라. 잘못되면 내가 책임진다. 잘 되면 국민들한테 이득이 돌아간다. 이 법을 좀 통과시켜달라고 그렇게 대통령이 액을 복걸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야당이 선진화법 갖고 발목 잡고 안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악용을 하고 있는 게 문제인 거죠. 악용이 문제다. 알겠습니다. 요즘은 하루에 48번씩 대통령과 통화하시지는 않으시죠? 저는 지금 이제 청와대를 나왔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이번 주말에 혹시 지역구 내려가십니까? 오늘 저녁에 내려갈 오늘 저녁에요? 네. 뭐 연세 드신 분들 많으실 텐데 메르스 지나치게 걱정하지 않도록 잘 좀 해주십시오. 오늘 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계십니다. 비상사태에 지난 이런 상황에서 국민 앞에 면목이 없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야 합니다. 대한민국 우리나라 국민들이 특히 메르스에 취약한 유전적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유독 우리나라에서만 빠르게 메르스가 확산되면서 국제 언론들은 기존 의학계의 통념이 깨지고 있다. 이렇게까지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진건 경희대 개공교수, 예상원 변호사, 사회부 윤정혜 기자와 자세히 짚어드리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걱정되시죠? 그렇죠. 걱정되고 지하철 타고 있으면 어쩐 자꾸 위축이 되고 말이죠. 피하고 싶고 구석으로 피하고 싶고 이렇더라고요. 예. 오늘까지 계속 지금 뭐 의심자, 격리 수용자 계속 늘고 있는데 윤 기자 한번 지금까지 나온 정리를 좀 해주시죠. 속보 상황 어떻습니까? 네, 일단 지난밤 사이에 또 5명의 확진 환자가 늘어났습니다. 지금까지 총 35명이고요. 의심 환자도 꾸준하게 늘고 있는데요. 1,600여 명을 넘어섰습니다. 격리자만요. 이 메르스 환자 중 3명은 현재 상태가 좀 불안정하다고 알려져 있는 상황이어서 자칫 또 사망자가 더 느는 것은 아닌지 현재 해당 병원에서는 상당한 긴장감이 맴돌고 있습니다. 오늘까지 집계된 이 국내 메르스 사망률은 5.7% 정도입니다. 이 지역별로도 조금 살펴봐야 할 텐데요. 이 확산 정도를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우선 이 서울에서는 1명의 확진 환자가 발생을 했고 오늘 오전 11시 기준으로 39곳의 학교가 휴업 상태입니다. 어제만 해도 7곳밖에 휴업을 하지 않았었는데 하루 사이에 5배 이상 증가를 한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경기도는 확진 환자가 현재까지 가장 많습니다. 25명이나 확진 환정을 받았고요. 지금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격리가 되어 있습니다. 학교도 589곳이 휴업했습니다. 이렇게 오늘까지 휴업을 한 학교 그리고 유치원들까지 합하면요. 전국적으로 지금 822곳입니다. 그런데 일단 오늘 중으로는 아마 1,000곳이 넘지 않겠냐 이런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아니 근데 좀 잠깐 심각해 보이는데 뭐 어떻습니까? 저 변호사님 보시기에 우리 정부가 대응을 잘못한 겁니까? 회의도 너무 늦었고 초기 잘못한 겁니까? 우리가 좀 과도하게 공포를 갖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정부가 잘못한 겁니까? 제가 볼 때 우리나라 사람이 거기에 메르스에 뭐 특별히 약하다고는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시아 삼국 뭐 중국, 일본 다 있는데 지금 거기서는 별로 문제가 안 돼 우리만 문제되는 것은 이게 방역 체계에 문제가 있었다는 걸 갖다가 반증해 주는 거고요. 근데 한편 또 사스 때는 또 우리가 사스 잘했죠. 괜찮았거든요. 그때는 그 고건 총리부터 나서 가지고 아주 적극적으로 했기 때문에 괜찮았던 거 보이는데 이번에 그걸 비교해 보면 우리가 좀 이번에 문제 있었다. 그리고 그 기본적으로 안전 불감증이 또 다시 한번 발현된 거다. 안전 불감증. 그러니까 그 메르스에 대해서 우리가 메르스란 질병을 몰랐어요. 그 감염병 예방 및 안전 관리하는 법률에 보면은 이 전염병을 쭉 나눠 놨습니다. 그 사종에 보면은 사종 전염병이에요.
사스가 있어요. 그런데 메르스는 없어요. 예. 그래서 이걸 갖다가 하기 위해서는 질병관리위원회라고 또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 그렇죠. 예. 질병관리본부에. 여기서 계속적으로 WHO, 세계보건기구하고 서로 협의하면서 어느 지역에서 어느 질병이 지금 발병했다. 이게 전파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은 질병관리위원회에서 이걸 갖다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예방책, 그다음 이게 만일 확산돼도 확산 방지책 이런 걸 세우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이 4종 전염병에는 해당 안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또 중동에 있는 병이 아니냐. 그리고 사스 때 우리가 그런 사람이 없었다. 감염된 사람이 좀 질병관리위원회에서 좀 약간 무감각했던 게 아닌가. 무감각했다. 그런데 지금 보면 무슨 뭐 낙타 얘기 나오고 낙타가 무슨 뭐 잘못했냐, 뭐 낙타 우유를 먹지 말라 이런 패러디까지 나오는 것은 결국은 정부가 좀 아질했던 겁니까? 아니면 우리 국민들이 지나치게 정부의 어떤 정책 행위에 대해서 너무 비난하고 낮춰보는 겁니까? 그게요. 지금 아까 말씀하셨지만은 중국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인근 국가들하고 우리하고 비교해보면 우리가 이 방역이 얼마나 허술했는지 방역망이 그건 뭐 드러나는 것 아닙니까? 객관적인 숫자로 드러나는 거고 지금 여 변호사 말씀해 주셨지만은 이게 사실은요. 거기서 사우디에서 나타난 건 2012년 9월인가 그랬다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이 요즘은 전염병은 최소한 시속 800km 이상으로 날아갑니다. 그렇잖아요. 그다음 세계가 이렇게 막 네트워크가 되어 있으니까 5만 대에서 아마 그 속도를 다 계산하면 그 광속보다 빠르겠죠. 그 정도로 이 확산되는 이 전염병인데 그것을 2년 몇 개월 전에 이미 있었던 일을 지금까지도 우리가 이걸 질병관리본부에서 체크를 안 하고 그렇게 있었다. 그 뭐 우리 거 아니니까 만약에 이랬다면 이거야말로 질병관리본부가 필요 없다. 이런 반증밖에 더 되겠습니까? 저런 패러디가 본물을 이루는 것 자체가요. 우리 정부가 처음에 얼마나 정보 공유를 안 했는지를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거거든요. 너무 정보 공유를 안 하면서 국민들은 이제 어느 병원인지 어느 지역인지 서로 유언비어들을 유포하면서 확산하지 않았었습니까? 이렇게 추측밖에 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거기다가 이제 정부가 대책이랍시고 내놓은 자료들이 뭐 낙타와 밀접한 접촉하지 마라. 익힌 낙타고기 먹지 마라. 사실 낙타고기 파는 레스토랑이 우리나라에 얼마나 있겠습니까? 있기는 합니까? 저도 사실 모르겠습니다.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서 낙타유도 시중에서 전혀 팔고 있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이 현실과 동떨어진 대책을 내놓은 건지 또 대책에 대해서도 국민들이 과연 정부를 믿어도 되는 건지 이런 그 신뢰감만 오히려 낮춘 그런 참 비극으로 보여지겠습니다. 차라리 그 아까 말씀대로 질병관리위원회에서 이 메르스를 몰랐으면은 이번에 뭐 처음 터진 일이니까 뭐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 질병관리본부도 이걸 알았답니다. 메르스라는 걸. 그런데 우리나라 이때까지 올해 지금 이번에 사태 터질 때까지 메르스에 그 환자가 없고 그다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법에 의해서 4종 전염병도 해당 안 되는 그런 병이니까 이 그 질병관리위원회에서 아주 무관심했던 것 같아요. 그런 보고가 계속 있었음에도. 그러니까 더 큰 문제죠. 이런 것은 미국의 CDC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의료진만 그러니까 이 문제 이런 질병을 하는 의료진만 3,000명이 된답니다. 그 전체는 한 9,000명이 되고. 근데 이 사람들 세계 어디서든지 일어나면 거기 가서 역학조사하고 그걸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각국에다가 이제 제공하고 한다거든요. 우리도 2004년에 질병관리본부라는 것이 확대 개편됐으면 최소한 그 정도까지는 못하더라도 사전 대비 정도는 할 수 있는 체계가 갖춰져 있어야 되는 거다. 당장 제일 걱정은 국민들 사이에서 공포가 너무 급속히 확산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아는 저희 후배의 부모님이 수도권에 사시는데 오늘 저 지방으로 피난 가셨습니다. 기적 가셨습니다. 연세가 좀 있으신데 그것이 뭐 잘했다 잘못했다를 떠나가지고 국민들에게 공포가 확산되고 있는 사실 자체는 좀 심각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거 맞죠? 굉장히 심각합니다. 이 메르스에 대한 국민 공포감이 얼마나 좀 심각하냐면요. 일단 어제 하루만 3,322건의 메르스 관련 문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이 정도면요. 그 전날 그러니까 그제보다 3배 가까이 증가한 겁니다. 3배 이상 증가를 했네요. 1,000여 건이었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국민들의 불안감이 사회적으로도 좀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게 일단 중앙대나 경희대 이번 주말에 예정되어 있던 입시 설명회 다 취소하거나 연기를 했습니다. 거기다가 뭐 각종 지역 행사들도 다 연기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거리 곳곳에서 오늘 돌아다니시면은 이 마스크 낀 사람들 굉장히 많이 볼 수 있을 거예요. 예. 네, 오늘 저도 굉장히 많이 봤는데요. 실제로 이 메르스 환자가 집중적으로 발생했던 경기도 일부 지역 있죠. 예. 이런 데는 그 대형 마트 매출이 10% 이상 감소가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밖에 나오지 않는 겁니다, 사람들이. 예. 반면에 같은 기간에 이 대형마트의 온라인 쇼핑몰은 30% 가까이 매출이 증가를 했대요. 예. 이걸 봤을 때 이 주부들이 정말 피부로 느끼는 이 공포감이 얼마나 큰지 단편적으로 알 수 있는 일입니다. 예, 우리 뭐 작가분도 어린 아이를 지방으로 보냈더라고요, 벌써. 네. 예, 이게 공포가 굉장히 많은데, 근데 사실 이 정부에 대한 불신의 배경에는 사소하지만 우리 문영표 장관께서 조금 실수하신 것 같아요. 마스크 뭐 필요 없다고 했다가 쓰는 것 때문에 말씀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들어보시죠. 공공장소에서의 마스크 착용 등 기본적인 감염 예방 수칙을 잘 지켜주셔서 전반적인 어떤 그 위생을 위해서 쓰시는 거는 저는 뭐 오히려 장려를 한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굳이 메르스 때문에 추가적인 그러한 그 조치를 하실 필요는 없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쓰지 말라고 안 써도 된다라고 했다가 본인은 저렇게 마스크를 쓰고 나타나시고 또 좀 있다가는 뭐 써야 될 것 같다라고 하시고 지금 저 쓰고 나온 저 마스크가요. 인터넷에 문형표 마스크라고 검색을 하시면요. 예. 저 모델명까지 다 나옵니다. 굉장히 고가의 좋은 마스크라고 들었는데 T95인가요? 네, 굉장히 유명한 예. 의학 제품 예. 회사에서 만든 제품이던데요. 예. 지금 저 마스크를 보건복지부 장관이 착용을 했다. 이것만으로도 사람들이 가장 안전한 마스크가 저거 아니겠냐 해서 굉장히 매출이 상승을 했다고 합니다. 아이고. 그게 지금 공항에 거기는 뭐 저걸 안 하면 안 된다며. 안 된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그건 좋습니다. 뭐 문 장관이 누가 가더라도 그 규정은 지켜야죠. 그건 좋은데 문 장관이요. 사실은 저 의료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의료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예. 복지 전문가 되시는 분이 나서서 그런 발표를 했다는 그 자체가 이 정부가 국민에 대한 서비스 정신이 전혀 없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그건 형식적으로 하는 거거든. 그래서 만약 정말 그렇다면 의료 전문가가 나와서 이 병은 어떤 성질의 병이고 어떤 전염 경로가 있다든지 그 다음에 이것이 그 다음 또 궁금한 건 이거예요. 공기 전염이 됐냐 안 됐냐도 중요하지만 이것이 공기 중으로 나왔을 때 이 메르스 이 병균이 얼마나 사느냐, 몇 분을 사느냐, 몇 시간을 사느냐 이런 것까지도 국민한테 이야기를 해줘야 2m 떨어지면 괜찮겠구나든지 3m 떨어지면 괜찮구나 국민이 생각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말이죠. 뭐 8m 병원 안에서 8m 떨어진 곳에서도 감염됐다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국민들이 그걸 진상을 잘 모르는데 저 전문가도 아닌 장관이 나오셔가지고 무슨 마스크를 착용하라 했다 말하다 이런 식으로 지금 대응하는 이 자체가 정부가 과연 보건당국이 국민의 이 절박한 심정을 과연 이해하고 있는지 국민에 대해서 정말 봉사하는 정신이 있는지 그걸 의심케 하는 것 아니겠어요? 사소하지만 저런 부분에 실망하는 것 같습니다. 메르스가 지금 제가 볼 때 위험한 게 이게 본래 낙타에 있는 질병인데 이게 수인간 그러니까 동물과 사람간 이게 전염돼서 이게 변형이 될 수 있거든요. 예. 변형이 되면 이때까지 메르스에 대해서 알고 있는 거는 그 낙타에 대한 질병 그리고 이때까지 그 중동에서 그건 이게 한국인의 어떤 유전적 특성에 맞게 변형이 된다면 그거는 이렇게 쉽게 뭘 예방한다 이게 참 힘들어지기 때문에 더 큰 문제가. 그 얘기 미리 좀 해볼까요, 윤 기자? 지금 내일쯤이면 나온다면서요. 우리 한국의 이 메르스가 한국형 메르스 유전자 변이를 일으켜서 뭔가 변이를 일으켜서 정말 치료가 어려운 변이가 될 수도 있다 해서 뭐 외국에 우리가 의뢰를 했다고 들었습니다. 네, 사이언스지에서 해당 의혹을 제기를 했습니다. 사이언스지에서 해외 학자들도 굉장히 이번 사태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제까지 뭐 한국인들이 메르스에 유전적으로 취약할 수 있다는 그런 의혹을 제기를 한 겁니다. 일단 우리나라 보건당국에서는 이에 대해서 좀 부정적으로 입장을 밝히면서도 해외 유수 언론 기관들에 지금 분석을 맡겨놓은 상태인데요. 바로 이르면 내일쯤 아마 이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그건 어떻습니까? 과거에 사스 때는 우리 한국인들은 김치를 많이 먹어서 사스에 걸리지 않는다. 이런 얘기가 실제로 과학적 사실이 돌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한국인이 유전적으로 메르스에 취약한 게 아닌가 이런 얘기도 많이 있습니다. 아직 과학적으로 입증이 안 된 거니까 이런 소문을 괜히 소문을 내므로써 국민들 더 불안하게 만드는 거는 그 부분은 이제 WHO 관계자가 얘기를 했으니까. 그러니까 그 이제 과학적으로 입증이 되고 난 뒤에는 뭐 그렇게 해야 될 것이고. 근데 정말 이게 중요한 것은요. 지금 이 상황까지만 해도 그나마 여기서라도 막을 수만 있으면 그럼 다행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뭐 확진 환자는 35명밖에 안 되고 하는 이 상황에서 막을 수만 있으면 좋은데 정부가 자꾸 해명하고 핑계대고 이거 할 생각하지 말고 이 선에서 정말 이 선에서 차단한다.
이런 어제 보니까 뭐 의사들이 나와가지고 우리가 세계 최고 수준이다. 우리한테 맡겨달라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던데 정부가 그런 각오로 이 선에서만 차단시켜 주시면 아마 이제까지 비난도 이제 다시 잠깐 보면요. 지금까지 정부가 어떤 얘기를 해도 이제 좀 국민들이 의심하게 된 배경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한심한 정부 대응인데요. 트위터를 닫았죠, 질병관리본부에서. 네, 맞습니다. 이 질병관리본부가 운영을 하고 있던 공식 트위터 계정이 있었는데요. 오늘부로 비공개 상태로 전환이 됐습니다. 비공개 상태로 전환이 됐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그러니까 더 이상 팔로워를 받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이 팔로워를 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1,600여 명밖에 되지 않는데요. 이걸 더 이상 팔로워 못하게 막았다는 것, 더 이상 사실상 인터넷을 통해서는 소통하지 않겠다라는 선언을 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뭐 자기들 이 사람들도 격리했네요. 스스로를 격리시켰네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공무원들 전형적인 있잖아요. 복지부도. 이번에 또 우리 이완구 전 총리의 그 말 빠름. 거기에서 이 어떤 트라우마가 생긴 것 같아요. 공무원들이 이번 그 메르스 문제에 관해서 어떤 협의 없이 그냥 자기가 아는 지식 범위 내에서 대답을 막 하다가는 나중에 더 큰 그 비난과 이 질책을 받을 것 같으니까 아예 말 안 하는 게 최선이다. 그런데 지금 그럴 때가 아닌 것 같은데요. 첫 번째 나오는 날 운동회를 했다. 이 부분도 그렇고요. 대변인실 문도 좀 잠궜고 아까 그 말씀도 하시니까 변호사님 말씀이 좀 맞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입을 다 닫아버렸습니다. 경기도는 경시설도 없고. 그러니까 지금 처음에 보건복지부에서는 뭐 공기 전염이 안 된다라고 선언을 했지만 알고 보니까 그 공기 감염이라는 그 얘기 자체가 보건복지부 산하에 있는 기관에서 만든 홍보 자료에 처음으로 등장을 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지금 자기들 관에서도 말 관리가 전혀 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런 거에 대한 대책으로 내놓은 게 지금 트위터를 닫고 또 대변인실 문을 걸어 잠그고 이런 건데요. 이거야말로 국민들의 그 유언비어에 믿을 수밖에 없게 만드는 조치라는 걸 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반면에 보면요. 그걸 이 두 가지 모습을 보면은 지금 보건복지부가 전혀 메르스에 가서 아는 게 없다는 또 반증이 되거든요. 이 메르스에 대해서 뭐 예방책이라든가 이 확산이 어떻게 되느냐 이런 건 전혀 모르기 때문에 말을 지금 했다가 나중에 무슨 외국에서 그 연구 자료가 오거나 말을 바꾸게 될 때 그 신빙성이 떨어진다. 그걸 생각하는 것 같아요. 나중에 실수로. 저는 여 변호사님 말씀 중에 오히려 더 신빙성이 가는 게 이완구 황교안 이펙트 아닌가. 그러니까 말하면 손해보고 매를 벌지 말고 그냥 이딱 말 안 하면 오히려 뒤끝이 오히려 낫다. 뭐 이런 판단인 것 같은데 대변인실 문 닫지 말고요. 대변인실 없애는 게 좋겠네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저희가 그 고건 총리 때인가요? 사스도 굉장히 대응 잘했습니다. 잘했다고 하고 그 당시 병역 대처를 보면 굉장히 잘했다는 평가를 국내외에서 받았습니다. 그리고 고건 총리께서도 뭐 그땐 전쟁하듯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좀 글자가 좀 작네요. 아무튼 저 사스 당시에 보면 감염자 수도 훨씬 많고 뭐 그렇게 했는데도 총리가 중심을 잡고 잘 대처를 했다. 그렇죠. 저 때만 해도 의심 환자가 확진 판정을 받기도 전에 대책 상황실이 꾸려졌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정부가 기민하고도 발빠르게 대처를 했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당시 고건 총리가 방역 현장을 직접 나가서 진두지휘를 하기도 했고요. 또 전면에서 대응 체계를 지휘하면서 뭐 군의관 또 군 간호사 인력까지도 다 대응이 됐습니다. 그런 덕분에 이제 뭐 국내에서는 처음에 뭐 수천 명까지 환자 발생할 수 있다 이런 우려가 나왔지만 결국은 불과 3명밖에 감염이 되지 않았죠.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8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사망을 했는데도 우리나라에서만큼은 한 명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한 명도 사망자가 없었다는 점에서 이 세계보건당국에서도 굉장히 우리를 우수 사례로 꼽지 않았었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전혀 지금 뭐 10년 조금 넘었죠? 완전히 지금 반대의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 당시에 뭐 고건 총리, 행정의 달인이라고 불리는 고건 총리께서 한 얘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사스 의심 환자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초기에 대응 조치를 철저히 하도록 국무총리 특별 지시를 시달한 바 있습니다. 저 때에 비해서 저희가 지금 뭐 크게 뭐 정부가 못한다 이런 걸 떠나서 좀 더 전투적으로 아주 좀 심각하게 절박하게 빨리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데 저게 뭐냐면요. 이제 이 정부가 정말로 국민 생활 친화형 정부냐 아니면 논쟁형 무슨 이념형 정부냐 이것 좀 관계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 지금 정부가요 정말 국민의 민생 친화형 정부라면요 바로 이런 문제입니다. 첫 환자가 발견됐을 때 정말로 전 정부적인 노력을 기울여서 초기에 제압을 해버려야지 계속 병이 확산되는데 계속 정부는 그냥 뒤로 물러서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 지금까지 왔지 않습니까? 근데 고건 총리가 선제적으로
병이 생겼을 때 선제적으로 방어하는 것이 그게 최선 아닙니까? 예, 그런데 우리는 뭐 지금 하기야 뭐 총리도 좀 없고 해서 그런지 사실은 예, 오늘 하루는 정치권이 조용합니다. 정치권이 왜 조용한가 봤더니 여러 가지 얘기들을 했는데요. 얘기 한번 들어보시죠. 오늘부터 이 메르스가 진정되는 시기까지 진정이 곧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까지 여야간 서로 날선 상호 비방이나 정치 공세를 자제할 것을 제의하고 우리 대변 김무성 대표의 발언에는 문제가 있다. 국회법 개정 문제에 대해서 얘기한 사람들은 전부 당 싸움을 일으킨 사람이고 본인은 아무런 일이 없다. 그런 식으로 우리 최고위라든가 그런 사람들이 얘기한 부분을 그렇게 나무라는 식으로 이 회의를 이끌지 말기를 바랍니다. 네, 저 두 분 말씀 중에 누구 말씀이 옳다 이런 건 아닌데 한쪽에서 우리 정치 다툼 하지 맙시다. 메르스 진정될 때까지 했으니 아니 사고는 당신이 이렇게 놓고 뭐 싸우지 말자고 하냐.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뭐 좀 조용히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정치권들이? 저는 뭐 그 김무성 대표의 말은 지극히 원론적이고 예. 뭐 당연한 거죠. 지금 지금 아직 뭐 그 환자 수라든가 격리 환자 수가 지금 뭐 2,000명을 넘지 않아서 지금 이러고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게 지금 우리가 지금 제일 불안한 게 지금 시중에 지금 나하고 만나는 사람들 누가 지금 감염된 환자인지 잠복기에 있는 환자인지 그게 모르는 게 얘기 중에서도 모르죠 뭐. 그렇죠. 우리 지금 윤정혜 기자님도 상당히 목이 쉬어있는데 저도 사실 불안합니다. 예. 그런데 그게 지금 불안하기 때문에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국가 비상사태가 될 수 있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예. 유럽의 중세의 패스트 때문에 거의 문화가 완전 단절되고 할 정도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태에서 했는데 지금 서청원 지금 최고위원 말씀은 이 계속 그 국회법 위헌 논란 그걸 계속 생각하고 계신지 김무성 대표 말이 뭐 앞뒤가 잘려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은 지금 메르스 이야기하는데 갑자기 국회법 이야기 튀어나오거든요. 서청원 지금 최고위원 말은 제가 볼 때는 부적절한 어떤 대응이라고. 정치권 얘기인데 여기서 중요한 거 하나 짚고 넘어가 좋겠습니다. 국민들이 불신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저도 오늘 여러 전화와 문자를 받았는데 이 사건 벌어지고 제가 제일 많이 받은 질문이 병원 어디냐? 병원 명단 공개해라는데 자, 이 부분 굉장히 예민합니다. 병단을 다 공개했을 때 그 병원에서 나는 혼란. 판사를 올해 부장판사까지 하셨으니까 뭐 법적으로 봤을 때 균형 잡힌 판단을 좀 해보시죠. 제가 뭐 이건 법적인 문제는 아니지만 공개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공개하는 게 맞다? 오히려 공개를 하지 않음으로써 많은 병원들이 오히려 전부 다 시민들이 그 병원에 지금 메르스만 문제되지만 지금 시급하게 병원에 갈 문제가 있는 분도 많을 건데 겁이 나서 가겠습니까? 지금 뭐 대치동 골프 할머니 이야기도 나왔지만 그러면 대치동 근처에 병원에 갈 수 있겠습니까? 이래가지고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그 병원의 수익이 어떻게 되는지 뭐 이걸 따질 게 아니고 지금 국민들 불안감 해소시켜주는 게 가장 큰 문제거든요. 그래 두 개의 그 병원의 어떤 수익의 저하라든가 그 병원의 이미지 실추 문제하고 우리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이 병을 더 이상 확산을 막아야 한다 이런 점에 보면요. 그 확진 환자가 나왔던 병원 그다음 양성 반응자 나왔던 병원 이런 걸 좀 밝혀가지고 일단 그런 조치를 취해서 그 시민들 불안에 안 떨게 하는 게 우선이죠. 여론에서도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병원 명단 공개해야 된다라는 이런 여론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설문조사 한 것 같습니다. 저 내용이 80.6%. 예, 그렇죠. 네, 압도적입니다. 82.6%의 국민들이 공개를 해야 한다고 지금 지지를 했고요. 오늘도 이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앞에서는 이 메르스 정보 공개해달라 요구하는 이 시민들의 퍼포먼스도 기자회견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진실을 국민에게 밝혀야 될 의무가 있거든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이렇습니다. 왜냐하면 그 해당 병원에 뭐 환자가 안 간다든지 이미 입원해 있는 환자들 어떻게 하느냐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정부는 각 지역에 있는 그 공공의료기관 있지 않습니까? 도립병원이든지 뭐 시립병원이든지 서울 같은 국립의료원이든지 이런 데를 전부 털어서 오히려 그쪽에다가 집중시키고 대신에 각 병원은 그런 부담에서 시켜주면서 그 입원 환자를 놓친 데 대한 거기도 적절한 뭐 어디 보상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는 선에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지. 아, 그 병원 입장이 그러니까 우리는 뭐 공개를 못한다. 이런 식으로 되면 이건 국민들에 대한 도리가 아니죠. 실제로 한 대학병원에서도요. 지방에 예. 있는 대학병원인데요. 이 메르스가 우리 병원에서 발병했다. 이 사실을 공개하는 기자회견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랬군요. 하지만 갑자기 이게 취소되는 그런 해프닝이 있었는데요. 이를 두고서도 일각에서는 이 뒷 배경에 보건복지부에서 압력을 가한 거 아니냐 이런 말까지 제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뭐 보건복지부 측에서는 브리핑을 통해서 뭐 그런 압력을 가한 사실은 없다라고 했지만 왜 공개하겠다고 했던 병원이 갑자기 이렇게 말을 바꾸게 된 건지 이를 두고서도 배경을 둘러싼 그런 의혹도 많이 나옵니다. 아니, 끊임없는 의혹들이 계속 생기는 게 그중에 가장 제가 가슴 아팠던 게 유가족, 저 사망자의 아들이 SNS에 이런 내용을 올렸네요. 네, 지금 이모 씨가 어젯밤, 그러니까 오늘 새벽 늦게 아주 늦은 시간에 페이스북에 올린 글입니다. 뭐 상태가 좋아지고 있는 거냐, 어머니죠. 어머니의 상태를 좋아지고 있는 거냐, 이렇게 제가 말하니 병원 측에서는 상태는 좋아지고 있다. 다음 주부터는 일반실로 갈 수 있을 것이다라고 분명히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고 안심을 했는데 얼마 후에 갑자기 상황이 악화됐다면서 전화가 와서 달려가니까 유리창 밖에서밖에 볼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어머니를 그렇게 면회를 하고 난 다음에 3시간 뒤에 결국 돌아가셨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는데요. 정말 구구절절하게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이 처음에 병원 갔을 때 이 병원 측의 초동 대처가 얼마나 부실했는지 이런 것들 고발하는 글을 올리셨습니다. 아니, 저 내용대로라면 사실은 안심하라, 괜찮다 했는데 3시간 뒤에 심폐소생술을 하고 있었다. 돌아가셨다. 그러니까 해당 병원에서도 도대체 메르스가 뭔지를 제대로 파악을 못하고 있었던 거죠. 지금도 나오지만 공기 전염이 되느냐 안 되느냐. 사실상 공기 전염이 된다고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물론 공기에도 뭐 수분이 있으니까 그걸 통해서 전달될 수도 있으니까. 정말 중요한 거는 제대로 국민들에게 예방법이라든지 대처 방법이라든지 제대로 정확히 알려줘야 되고, 그다음 정부로서는 이런 확산을 차단하면서 그 민간에게 피해를 가능하면 줄이면서 이것을 공공기관이나 이런 정부에서 떠안는 그런 전략을 세워야 될 텐데 그냥 쉬쉬해가지고 숨겨. 그리고 지금 휴교령 아까 800몇십 곳 그럼 다 아는 거예요. 그 학교에는 다 알 것 아니겠습니까? 그다음 사이트도 이미 인터넷 사이트에도 그걸 공개하는 사이트가 나왔다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항상 뒷북치는 식의 이런 행정을 하니까 국민이 정부를 못 믿고, 그럼 국민이 정부를 못 믿으면 누구를 믿겠습니까? 유언비어를 믿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지금 가장 또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격리입니다. 격리. 그 문제에 관해서 아까 우리 이 교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정부에서 이렇게 공공시설을 지정해야 하는데 이게 지금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보니까 잘못되어 있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문제되고 있는 집단 격리 지역으로 그러니까 한 곳을 선정을 했는데 충주의 자활원이라고 했었죠. 그곳에 계시는 안심마을 통장 김성순 선생님 전화 연결 좀 돼 있습니다. 김 선생님 나와 계십니까? 아니 그 충주 안심마을에 메르스 집단 격리 시설을 좀 둬야겠다 정부가 얘기하고 있는데 왜 반대하시죠? 반대하시는 이유 좀 사정 좀 설명 좀 해주십시오. 그거 원래 그 메르스인지 뭔지 그런 거 원래 헤드지로 된 것도 아니고 자활센터가 들어섰는데요. 근데 이제 그런 게 생겨서 이제 뭐 한다 그랬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거예요. 어디 경기도군 뭐 서울이군 거기서 환자가 생기면 감염자가 생기면 그 지역에서 자기들이 환자들을 격리해서 치료를 해야죠. 왜 여기까지 200km씩 떨어진 데까지 와가지고 와가지고 오면서 다 전국에 다 퍼치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아니. 그리고 우리 주민들이, 그 사람들을 왜 받아요? 받을 일이 없지. 아니, 근데 이제 국가적 재난 상태인데 조금 협조해주면 안 되겠느냐, 이런 얘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그 말 같지도 않은 소리들은 하는 거죠. 이기주, 지역 이기주라 그러는데, 그 사람들이 지역 이기주 찾는 거 아니에요. 지들은 그런 거 유치하면 안 되고, 여기 총구석이니까, 너희들은 지역 이기주 찾지 말고, 유치해라. 그게 뭐 하는 짓들? 말도 안 되는 소리지. 똑같은 수도권에서 자기 버려졌는데 이쪽으로 하는 것도 이기주의다. 알겠습니다. 만약에 이게 강행이 된다면 어떻게 대응하실 겁니까? 전쟁 선포해야 되고, 계엄령 선포하면은 할 수 있어요? 힘없는 놈들이 강해야겠지만, 우리가 신도 않는 데까지는 못 들어오게 하려고 하죠. 온몸으로 막아내시겠다. 마지막으로 우리 선생님도 그쪽에 선생님께서도 그 지역에서 걱정 많이 하시죠? 걱정 정도가 아니고, 짜증나지. 그러면 지들이 자기들이 환자가 발생했으면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저 지역에서 환자가 발생하면 우리
못 고치게 되면 서울에 올라가잖아요. 예, 근데 그 예. 서울에 좋은 의료시설 다 놔두고 왜 그 격리를 왜 여기다 하려래요? 그럼 말도 안 되죠. 예, 알겠습니다. 선생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게 집단 수용의 그런 인식을 주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예. 어디 뭐 교육원이나 저런 데 말고 그 의료시설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도립병원에 병원 거기다가 전부 병상을 비워서 거기에 그렇게 하면 나을 거예요. 자활연수원인데요. 예, 예. 이 자활연수원인데 왜 이렇게 하려고 하느냐. 정부에서 운영하는 예, 곳이죠. 수원인데 아마 공공단체인데. 경기도도 지역 이기수위 아니냐. 아,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게 그 메르스 환자에 대해서는 아까 음압시설이라고 그랬죠. 안에 공기는 밖으로 못 나가고 네. 밖에 네. 공기만 들어오는 특별한 그 중환자실에 유사한 장치가 예, 예, 필요한데 예. 이게 지금 서울, 근교나 경기도 이쪽에는 이제 환자들이 전부 다 차 있는 상태에서 이게 힘든가 봅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충주시에 자활론을 하려고 그러는데 이게 지금 문제가 생긴 게요. 아까 말씀드린 감염병, 법 이름이 기니까 감염병법에 예, 예, 의하면은 예. 이걸 시도지사가 하게 돼 있어요. 격리시설 지정하게. 예. 그러니까 시도지사로서는 다음 선거에 표가 달려 있는데 지역 주민들의 의사를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충주시장도 지금 반대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충북지사나 이 시장이 반대하면 여기를 정부가 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예. 물론 대엄령을 선포할 정도, 그냥 대통령이 뭐 국가 위기 시에는 헌법에서 이제 어떤 행정명령을 발할 예. 수 있는데 그게 아닌 이상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자원을 하고 싶어도 못하게 돼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저 예. 지역 주민들이 저렇게 반발할 거 너무 당연한 거 아닙니까? 말씀 들으면 그렇죠. 맞거든요. 그 네. 뻔히 알면서도 왜 그렇게 다 하려고 했죠? 근데 저는 지금 음압 시설된 곳이 뭐 한 병상이 107개 뭐 그런 병상이 그 정도밖에 안 된다는데 어쨌든 지금 환자는 35명인가 뭐 그렇게 확인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분들은 거기다 뭐, 하더라도 요는 이제 저기는 의심되는 분들 아닙니까? 저분들이 거기에서 이제 의료시설, 그러니까 뭐 경기도의 도립 의료시설이라든지 국립 의료시설, 병원, 한마디로 병원에다가 수용을 하겠다면 그렇게 하면 아마 주민들의 그 불안도 덜해질 텐데 예. 그게 아니니까 그렇거든요. 그리고 또 그러니까 저 주민들이 또 불안한 게 더 이해가 가는 게요. 예. 이 해당 마을에 굉장히 고령자분들이 많다고 해요. 연세 많으신 분들이. 네, 이 메르스 상당히 고령자분들에게 더 치명적이라고 알려져 그렇죠. 있죠. 예. 어린아이들에게는 발병률이 굉장히 낮은데요. 예. 반대로 이 고령자들에게 치명적이라고 알려져 있다 보니까 지금 해당 마을에서는 더 반발이 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 하필 이렇게 고령자들 많은 그러네요. 마을에 예. 지금 이렇게 나오는 건데 충분히 이해가 가능한 부분입니다. 전부 다 맞는 말씀인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번 메르스 같은 경우는 국가적인 재난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무조건적인 두려움을 가질 게 아니라 어떤 그 이 마을의 문제도 있지만 국가 전체의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왜냐하면 정부에서도 아까 말씀하신 경기 도립이라는 이런 데 가능한데 왜 안 하겠습니까? 진짜 아까 얘기 그 마을 동장님 말씀대로 200km나 떨어진데 왜 하겠습니까? 그게 전부 다 불가피하기 때문에 그까지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확진 환자라든가 양성 환자는 모르되 지금 그 자가 격리하게 부적절을 하지만 또 입원시키 부적절한 환자들을 거기 해놓는 게 그거는 그래 정부 측의 어떤 지정으로 가능하도록 좀 돼야지. 이건 누가 그 지금 메르스 환자를 지금 집단 수용한다는 누가 찬성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말씀 맞습니다. 그 말씀 맞는데 그 정부가 어떤 시책을 이제 결정해서 시행하려면 그건 협조를 해야 되는 건 맞는데 다만 문제는 뭐냐. 애초에 지금까지도 정부에서 제대로 우리한테 그런 걸 설명을 안 해주고 있습니다, 국민한테. 예. 그냥 무조건 우리 거기 정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되면 그 바로 저분같이 사실 저도 공포심이 생기거든요. 아까 뭐 나이 많은 사람 근데 저도 약간은 나이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마지막으로 저희가 그함 짚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가장 공포스러운 것은 저희가 뭐 공포감을 조성하려고 가는 것이 아니고 공기를 통해서도 감염이 되느냐 이 얘기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전문가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전혀 불가능한 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네, 맞습니다. 일단 그 세계보건기구와 우리나라 보건당국이 서로 입장을 다르게 말을 하고 있기 그렇습니까? 때문에 더 불안한 건데요. 이 세계보건기구 WHO의 홈페이지에 지금 정리가 되어 있는 내용을 제가 읽어드리면요. 이 바이러스 입자가 공기 중을 통해서 전달이 될 가능성을 충분히 여기서 고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WHO 홈페이지에 기재가 된 내용이기 때문에 공기 감염이 가능한 거 아니냐 국민들은 더 불안해하는 건데요. 정작 보건당국에서는 여전히 이 공기 감염에 대한 그 가능성을 배제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당국은 공기로 감염 안 된다. 그렇죠. WHO는 감염 가능성이 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느 말을 믿어야 되는 건지 국민으로서는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저기 한번 전문가 얘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들어보시죠. WHO에서 얘기하신 그런 부분들은 아마 그 일부에서 논의 과정에서 나온 뭐 의견이나 가능성이지 근거가 있는 것은 아니다. 현재로는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렇게 우리는 얘기하고 있는데 분명히 WHO에는 그렇게 되어 있다. 그러니까 지금 아마 그 홈페이지에 기재가 되어 있다는 걸 모르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일부 그 논의 과정에서 나온 얘기, 뭐 회의에서 나온 얘기 이런 식으로 치부한다는 것은 공식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을 어떻게 그렇게 과소평가해서 얘기하는 것 같고요. 여기 나와 있네요. 예. 그렇죠. 에어로졸이 발생하는 메르스 치료 과정에서 반드시 바로 저 부분입니다. 공기 매개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부분이죠.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뭐 보건복지부 장관이 마스크까지 뭐 낄 필요 없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얼마나 괴리가 큰지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국민이 못 믿는 이유는 이겁니다. 8m 그 병원에서 같은 병원에서 거리가 8m나 떨어져 있던 곳에 있던 사람도 걸렸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공기가 아니고 여기서 침을 거기가 튀깁니까? 아니면 일부러 그 사람들 찾아가서 이야기를 해서 그렇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바로 그런 국민이 그런 의구심을 갖고 있으니까 정부는 이것을 해소해줘야 될 책임이 있거든요. 근데 자기들은 절대 그런 게 없다 했는데 현실적으로 그렇게 이제 나타나니까 그걸 설명을 해줘야죠. 그러니까 WHO라면 진짜 그 의학에 관해서는 세계 최고의 전문기관이에요. 거기서 말한 게 아까 우리 그 무슨 반장이 나온 얘기인데 그게 근거가 있건 없건 그게 지금 확실히 입증이 되건 안 됐건 1%의 그 가능성만 있으면은 그걸 가지고 그 국민들한테 설명해 주고 공기 감염도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걸 예방하라 이렇게 나와야지 그게 뭐 근거가 없는 이야기니 이렇게 이야기하면요 이거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메르스가 확산된 거 아닙니까? 저런 식으로 안이하게 0.1%의 가능성이 아니라고 하는 거거든요. 0.1%도 걸리는 사람한테는 100%의 가능성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부 당국자들이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게 너무 안이한 것 같아요. 그 세월호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똑같은 지금 설마 배가 넘어지겠냐 이거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0.1%의 가능성에도 선진국은 그 가능성을 보고도 예방 활동을 펼치는데 한국은 한 99% 돼야지 그 다음부터 이제 조심하니까 이미 병은 다 퍼지고 걸릴 사람 다 걸리고 이렇게 된 거거든요. 예, 저희가 또 속보가 들어오는 대로 알려드리고요. 빨리 좀 진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지나친 공포도 위험하고 안이한 대책도 위험한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